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평범한 제가 익명의 자리를 빌어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속 시원한 일 때문입니다. 저한테야 속 시원한 일이지만 사실 다른 식구들 입장으로는 차마 말 못할 일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저도 사연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지만 막상 보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해온 세월이 적지는 않았기에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가 속을 썩였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님과 제가 만난 지도 벌써 10여 년 정도인데 적지 않은 그 세월 동안 저희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네요. 제가 아무리 먼저 다가가려 해봤자 잘난 형님이 매번 저를 무시하시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 해야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거리감이 더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이제서야 저를 어려워하며 거리를 두려는 형님 덕분에 적어도 제가 더 이상 괴롭힘 당하고 고생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제가 형님께 당했던 서러움과 고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의 둘째 아들인 남편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막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한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었죠. 한 회사에서 만났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제 나이 24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하던 일도 아니었고 저도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절실하고 결코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랬기에 속도 위반으로 하게 된 이른 결혼 앞에서도 저희는 흔들림 없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저희의 마음과 달리 결혼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은 이제 막 일을 시작해 모은 돈도 별로 없던 사회초년생이었고 당시 저희는 저희 힘만으로만 집을 얻거나 결혼을 준비할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주제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희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못하고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주버님은 독립을 하여 혼자 지내고 계셨고 남편은 홀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니 어쩌면 아주버님보다 일찍 결혼하게 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행히 저는 시댁살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딸처럼 저를 챙겨주시던 시어머니 덕분에 시집살이 하나 없이 결혼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한푼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이래저래 어머니께 도움만 받았던 저희였었죠. 시댁에서 지내던 덕분에 저희는 저축도 금방 할 수 있었고 제가 아이를 낳고는 시어머니가 곁에서 살뜰히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저희 아이들 어릴 때는 공짜로 육아까지 도와주셨으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께 죄송할 일밖에 없었다 싶기도 합니다. 아이들 맡긴다며 괜히 늙은 부모 고생시킨다며 짜증나실 법도 하실 텐데 어머니는 오히려 자신과 함께 지내는 제가 고생이 많다며 늘 며느리인 저를 다독여 주시던 분이셨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가끔 어머니께 용돈도 받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동안은 생활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집어들 돈만 모아서 얼른 나가려고 생각하던 저희도 어느새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에 적응을 하고 얼마나 남았을까 싶은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혼자 계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주버님이 일찍 결혼을 하셨더라면 장남이신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모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아주버님은 미혼이셨고 어쩌다 보니 일찍 결혼한 저희 부부가 장남 맏며느리 노릇을 대신하게 되었었네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시키고 부담을 주신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다 보니 제가 어머니를 도와 시댁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서 형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맏며느리 몫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은 그 후로도 한동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던 아주버님은 늘 바쁜 분이셨어요. 일에 쫓겨 가족 행사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셨고 바쁜 탓에 연애할 시간도 없으신 건지 오랫동안 미혼으로 지내셨었죠. 덕분에 일찍 결혼한 저는 꽤 오랜 시간을 형님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땐 당연히 형님 되실 분과 친해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지 아주버님이 빨리 결혼을 하셨으며 하며 형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곤 했네요. 그렇게 결혼을 미루시던 아주버님은 30 중반이 넘어서야 결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동지가 생겼다며 좋아했지만 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명문대에서 교수 일을 하신다는 형님은 콧대가 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돈 잘 버는 사업가에 자기는 미국에서 지내시는 친정집에 집안 빵빵하겠다. 학생들에게 덕망 있는 교수였으니 남부러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 꿀릴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싫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시집을 오셔서 제가 형님에게 좋은 말을 들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모교의 교수 일을 하시던 형님은 겨우 고졸인 저를 참 많이도 무시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사람을 민망할 정도로 깎아내리곤 했었죠. 어머, 동서는 그런 것도 몰라? 이건 내가 가르치는 20살짜리 애들도 다 아는 건데 동서가 아무리 고졸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너무 심하다. 동서는 어디 가서 입 열지 말아야겠어. 아니면 이제라도 공부를 좀 하던가. 우리가 아무리 결혼으로 알게 된 사이라 그러지만 어찌됐던 가족인 건데 동서 너무 무식해서 나 동서랑 상종을 못하겠네. 이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야. 애들은 엄마 머리 탐는다던데 동서 애들이 참 불쌍하다. 제가 많이 못 배운 것도 맞고 형님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것도 많은 걸 저도 잘 알기에 기분은 나빴지만 따져 물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할 말도 못하는 저를 더 무시하시는 듯 했지만 어차피 자주 볼 사이도 아닌데 그런 건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형님이 그렇게 잘나신 만큼 자기가 해야 할 도리도 똑부러지게 잘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럼 그런 말 하는 자기는 맏며느리 노릇을 얼마나 잘하실까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결혼 뒤에 형님은 너무할 정도로 집안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아버님 제사며 명절이며 형님이 시댁 일을 도왔던 적은 거의 없었다시피 했었거든요. 형님이 막 결혼하고 조카라도 없었을 때에는 시어머니 눈치 보며 명절 당일날 늦게나마 참석이라도 하더니 임신을 하신 뒤로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다음에는 출산해서 힘들다는 이유로, 또 그 다음에는 어린 자식을 이유로 이렇게 매년 핑계를 얻으며 불참을 하는 바람에 아주버님만 혼자 오곤 하셨었어요. 워낙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 시어머니가 혼을 못 내는 걸 알고 더 그러시는가 보다 싶었었죠. 그래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이는 대신 봐줄 테니 와서 일손이라도 좀 거들라고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면 또 형님은 학교 일로 바쁘다며 자리를 피하곤 하셨습니다. 저도 애들 낳고는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 한가하지 못했어요. 자식 둘을 키우는 저도 여태 핑계 한번 대본 적 없었는데 형님은 참 변명이 쉬우시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교수 일이 그리 바쁘지도 않다 그러던데 어떻게 매번 명절쯤마다 해외 컨퍼런스가 잡히고 출장 일이 생기는지 제가 한번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남편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고졸 동서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제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 일로 아주버님과 형님 사이에 다툼이 꽤 많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에도 오기 싫은 건지 다 늦게 와서는 똥 씹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아주버님과 싸우시는 것도 제가 몇 번이나 목격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버님도 참 난감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결혼도 늦어지고 사업하느라 바쁘다고 집안일에 소홀하셨는데 결혼을 하시고는 와이프가 시댁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 남편으로는 속도 상하고 답답하기도 하셨겠죠. 그렇다고 잘난 와이프 길을 꺾지도 못해 보이셨고 그냥 두자니 어머님 눈치도 보이고 제 눈치도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주버님은 가끔씩 제게 돈 봉투를 건네기도 하셨습니다. 저 재수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는 꼭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 일로 바쁘기도 하고 저 사람도 일이 많다 그래서 또 재수씨 혼자 고생하시게 했네요. 매번 핑계만 대려니 저도 참 염치 없습니다. 매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재수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재수씨 필요한 데 쓰세요. 뭐 마사지라도 받으시거나 쇼핑하시고 기분 전환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아주버님. 식구들끼리 무슨 돈을 주고받아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바쁘신 거 저도 알죠. 저야 그냥 어머니 옆에서 돕는 것뿐인데 무슨 수고비까지 받겠어요.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그냥 받아주세요. 예? 아주버님이야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제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그러셨겠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이야 저희가 어머니 모신다는 이유로 아주버님 결혼이 늦다는 이유로 묵묵히 자식돌이를 도맡아 해왔지만 남편도 아주버님이 결혼하신 후로는 알아서 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다고 형수님 일로 형제가 다툴 수도 없고 남편도 그동안 많이 참았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주버님이 제게 수고비를 챙겨주시니 남편은 그게 저를 무시하는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돈 주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재수씨한테 미안해서. 미안한데 왜 돈을 줘?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이 뭐 돈 받고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야? 돈 주면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나도 형수한테 수고비 주고 일 좀 하라고 부탁해도 돼? 여보, 아주버님은 나 고생한다고 미안해서 그러시는데 왜 그래? 고생하는 거 알면 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1년에 한두 번 있는 집안일에 매번 핑계대고 빠지는 게 제대로 된 행동이야? 당신은 뭐 자식 안 키우고 일 안 해서 하는 거야? 맏며느리가 뻔히 있는데 왜 당신이 다 해야 하냐고. 안 그래, 형?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너나 재수씨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다. 남편은 돈 잘 벌고 잘난 아주버님이 돈으로 생색만 내려 한다며 형수나 형이나 똑같이 저희를 무시하는 거라고 기분 나빠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다투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소란이 있는 걸 보며 시어머니는 늘 남몰래 속상해하곤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 원래 하던 일이었고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많았으니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묵묵히 일을 도맡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어머니야말로 제게 제일 미안해 하시던 분이셨고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기에 저는 고생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고 말년에 어머니가 아프시게 되면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병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그동안 모셔왔던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실 며느리가 둘인데 저 혼자 고생할 일은 아니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형님은 제게 고마워하는 것도 없고 감사 표시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기는 했지만 저를 무시하는 걸 떠나서 어머니께 관심 없어 보이는 형님을 보며
괜히 제가 속상하기도 했네요. 솔직히 어머니라고 시댁에 나 몰라라 하는 큰며느리가 섭섭하지 않으셨겠나요? 형님 결혼할 때만 해도 잘난 며느리 드린다고 내심 좋아하셨던 어머니셨는데 아무리 잘난 며느리라도 그렇게까지 콧대가 높을 줄은 모르셨겠죠. 그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님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큰애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꼭 당부할 말이 있다. 나도 네가 바쁘고 잘난 것 잘 알지만 그래도 원래 시댁 일은 큰며느리 몫이 아니냐. 그동안이야 둘째가 나 도와서 해왔다고 하지만 나 죽고 나면 그제라도 큰애 네가 제사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니? 원래부터 제사는 장남 소관이지만 나도 너한테 거저 바랄 생각은 없다. 내가 너한테 상가 건물 증여해 줄 테니 너도 늙은이 부탁 하나만 들어다오. 네가 제사 가져가는 것이 내가 큰애 너한테 부탁할 마지막 유언이자 당부다. 어머니는 형님에게 제사를 부탁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상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당부를 꼭 지키겠다고 하면서 비싼 건물을 덥석 받아가셨죠. 안 그래도 돈 많은 형님이 건물까지 가져가시는 걸 보니 저도 부럽기는 했지만 원래 장남에게 재산 물려주고 제사 가져가는 게 도리였기에 저도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내심 마음이 쓰이셨는지 가시기 전에 그동안 수고했다며 시골 땅을 물려주셨어요. 시골 땅이라 평수는 넓었지만 형님이 받으신 건물에 비하면 그때 값어치로는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제가 시골 가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고 상가 수익을 생각하면 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가를 증여받은 형님은 그 건물을 곧장 팔아버리셨어요. 내가 그 건물 세받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어차피 오래된 건물 관리하기도 귀찮고 팔아서 현금 만드는 게 낫지. 그렇게 건물을 팔아치운 형님은 건물과 함께 약속까지 팔아치웠나 봅니다. 제사를 가져가겠다며 유산을 받아갔으면서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시댁 재산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시댁 제사가 둘로 늘었는데 형님은 전혀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는 듯 보였어요. 첫 해에는 여태 안 해봐서 모르겠다며 도와달라는 핑계로 제게 떠넘기더니 이듬해에는 시조카 핑계로 떠넘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안식년이라며 친정이 있는 미국으로 가 계셨던 형님 때문에 당연히 저 혼자 준비를 해야 했어요. 형님은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서 무려 5년 동안을 제사 한 번을 가져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이 조카는 미국 친정으로 유학 보내면서 더 이상 자식 핑계를 댈 수도 없어졌는데도 어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바쁘신지 그쯤 되니 저도 형님이 제사를 지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와 남편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어머니랑 약속을 하지 말거나 재산이라도 받지를 말았어야지.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발을 빼려는 형님의 태도가 이기적이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형이랑 대화도 해보고 형수한테 화도 내보고 아예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께서도 당연히 형님을 달래보려 안간힘을 쓰셨지만 온 식구들이 잘난 형님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 제사를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 결국 마음 약한 제가 혼자 고생을 자처해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웬일로 제사를 직접 지내겠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평소 중요한 일들은 형제들을 통해 하던 탓에 저랑은 연락도 없던 형님이 갑자기 그런 일로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동서, 이번 제사는 내가 할 거니까
동서가 준비할 필요 없어. 예? 형님이 직접 하시겠다고요? 정말요? 정말이냐니?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형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처음이라서 놀라서 그러죠. 계속 바쁘시다더니 이번에는 시간이 되시나 봐요? 내가 동서 일 덜어준다는데 불만이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뭐가 궁금하다고 그렇게 말을 느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할 거니까 동서도 알고 있으라고. 저야 형님이 평생 안 하던 행동을 하시니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형님이 시집 오신 뒤에 한 번이라도 며느리 노릇을 한 적이 있으셨나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다 싶은 것처럼 말을 하니 더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남을 깔보듯 말하는 그 투는 영락없이 평소와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한 게 혹시 아주버님이랑 제사 문제로 또 다투기라도 하셨나 싶었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형님이 이제라도 제사를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저도 짐을 좀 덜겠다 싶은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사실 저도 형님이 처음 집에 오셨을 때는 형님이 참 얄밉고 이기적이라 생각했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 여태 둘째인 제가 시댁 일을 도맡아 온 것이 억울할 때도 많았었지만 십수년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내심 시댁 일이 제가 지켜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 시부모님 제사를 형님이 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기분이 좋았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 걱정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태 전 한번 붙여본 적 없는 형님이 제사 음식을 할 줄 알기나 하려는지 혼자 그 많은 걸 다 준비할 수 있으련지 자꾸 염려가 되었죠. 그렇다고 형님이 그 성질머리에 저한테 도움을 구할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여태 형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거였으니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형님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어쩐지 저는 형님에게 제사를 믿고 맡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많이 애틋했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 스스로 제 무덤을 팠습니다. 굳이 먼저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삿날 가서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마저도 당연한 듯 고맙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저도 시부모님을 위한 일이었지 형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기에 개의치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서 형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우리가 사이가 좋았더라면 같이 점심 먹고 장도 봤으면 될 텐데 아무래도 형님이 저를 반기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알아서 장도 잘 봐놨을 거라 생각하며 빈손으로 형님 댁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혼자 주방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시더라고요. 형님, 저 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도와주러 온다는 거 아니었어? 예? 저는 지금쯤 오면 될 것 같아서요. 왜요? 할 게 그렇게 많아요? 장은 다 보신 거죠? 몰라. 불러주는 대로 사긴 샀는데 이런 걸 사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짜증스러운 투로 허둥대는 형님을 애써 무시하며 저는 형님이 사왔다는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 반도 준비해두지 않으셨더라고요. 포로 올릴 명태랑 동태전 할 동태를 사오라 했더니 명태 동태 뭐가 다르냐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가지만 사놓고 육전해야 할 고기는 포도 떠놓지 않고 이것저것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형님,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러셨어요. 아우, 있는 걸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이걸로는 대충도 못해요. 안 되겠네요. 장은 제가 봐올 테니까 형님 먼저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나물이라도 좀 해두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물어보면 되었을 텐데 잘난 그 성격에 저한테 뭐 하나 물어보기가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저는 형님이 제대로 하지 못한 장을 보러 서둘러 다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부터 시작하면 저녁 제사 시간까지 넉넉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러다가는 둘이서라도 다 할 수 있으려나 싶었죠. 그렇게 제가 한참 장을 보고 있는 사이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왜? 여보, 당신 지금 형수님이랑 같이 있어? 아니, 나 형님 도와드리러 왔다가 장 볼 게 있어서 잠깐 나왔어. 왜? 아니, 좀 전에 형이랑 통화를 하는데 당신이 형수 도와주러 갔다니까 형이 말리더라고. 이번 제사는 꼭 형수님 혼자 해야 한다고 말이야. 아무래도 형이 이번에는 제대로 벼렀나 봐. 역시나 형님이 먼저 제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던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형님을 두고 제대로 벼르신 건지 설득을 하신 건지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러 간다는 걸 아주버님이 아시고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다네요. 그래도 장은 봐야 음식을 하겠지 싶어서 저는 보던 장을 마무리하고 다시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그날 할 일도 없었고 아주버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제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쯤 걸려 장을 보고 다시 형님 댁으로 갔더니 그 사이 아주버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벌써 퇴근하셨어요? 아, 예. 그 집에서 일하려고요. 그 재수씨가 집사람 도와주러 온다는 얘기 듣고 왔죠. 진석이한테 전화 못 받았어요? 아, 남편한테 전화는 받았어요. 아주버님, 근데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괜찮아요. 솔직히 여태 제가 했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혼자 하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좀 도와야죠. 아니에요. 원래 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여태 재수씨가 해온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저 사람이 할 건데 이제라도 혼자 알아서 해봐야죠. 그러니까 재수씨는 도와주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형님을 절대 돕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아주버님 앞에서 저는 형님과 아주버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물건을 가져다 주러 주방을 들어가는데도 혹시 제가 거들까 싶었는지 아주버님이 불이 나게 나와서 말리시더라고요. 당신 혹여나 재수씨한테 일 시킬 생각하기만 해. 내가 이 시간에 집에 왜 와 있는지 알지? 나 방에서 다 듣고 있을 거니까 재수씨한테 도움받지 말고 혼자서 다 준비해. 학생들 가르치던 잘난 인간이 겨우 음식 몇 개 못하겠어? 그리고 손님 왔는데 재수씨한테 차 한 잔 안 냈어? 당신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할 거야? 얼른 차 내드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일이나 해요. 제가 형님을 도울까봐 집까지 일도 싸들고 오셔서 감시하시는 아주버님이나 웬일로 군말 없이 따르는 형님이나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저는 더 돕겠다고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버님이 시키시는 대로 형님이 주는 차를 받아 마시며 거실에 앉아 TV를 보게 되었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가족인데도 한 집에 있는 게 이렇게나 불편한지 조금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평소 하던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니 괜히 혼자 팔자 좋은 얌체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차피 몇 시간 뒤면 남편이 곧 퇴근하고 올 테니 저도 그때까지는 버텨보기로 했죠. 그렇게 제가 그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형님은 주방에서 열심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 뜨거! 형님, 괜찮으세요? 우당탕 소리에 제가 먼저 달려갔더니 아주버님이 언제 나오셨는지 쫓아오시더라고요. 재수씨, 그냥 두세요. 당신 다쳤어? 그냥 살짝 데여서.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겨우 전 부치는 거 가지고 그 난리야.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 이 난리를 떨지. 겨우 전 부치는 거라니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뭐? 고생? 그럼 당신은 여태 그 고생 재수씨한테 떠넘겼나? 왜? 평소에는 별거 아니라면서 재수씨 하는 일은 시답지 않게 생각하더니 직접 해보니까
생각이 다른가 보지? 괜히 난리 피우지 말고 빨리 다 끝낼 생각이나 해. 아주버님이 평소답지 않게 형님에게 쓴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 저는 왠지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심 속이 시원했었죠. 물론 그 뒤로 몰래 저를 노려보는 형님의 눈초리는 무서웠지만 저도 아주버님처럼 이제라도 형님이 제 고생을 직접 겪어보고 좀 아셨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버님의 말씀처럼 거실에 앉아 형님을 돕지 않기로 했죠. 그 후로도 형님은 주방에서 혼자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럽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여태 그 고생을 혼자 했었으니 내가 누굴 가여워할 처지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사이 남편이 도착했고 남편 역시 무거운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진석이 왔냐? 형, 집에 있었네? 형,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도 일 때문에 잠 못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 저도 남편이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 아주버님이 유독 안색이 나빠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야 항상 일이 많으시고 만성피로이시다 보니 늘 그러시는 게 익숙하다 싶었는데 같은 형제인 저희 남편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나빠 보였던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날 서 있는 아주버님 때문에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을 다시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형, 안 되겠다. 제사 준비는 나 혼자 할 테니까 형은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와. 그 상태로는 제사 지내다가 형이 쓰러지겠어. 에이, 됐어. 식구들 다 모였는데 나 혼자 자는 게 더 이상하지. 지금 상태로는 형이 잠깐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형 예민해서 식구들이 다 형 눈치만 보고 있잖아. 형이 잠이 부족해서 예민한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자고 와. 어차피 충문 쓰고 이제 상만 차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제발 좀 쉬어. 사실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기는 했어. 그래. 그럼 나 잠깐만 자고 일어날 테니까 나머지 좀 부탁해. 미안하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잠시 눈을 붙이러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음식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지 여전히 바빠 보였고요. 평소라면 주방에서 저 혼자 마음이 급해 난리법석이었을 텐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한가한 제사 풍경에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신 이렇게 한가한 제사는 처음이겠네? 뭐 그렇지. 원래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형님이 혼자 고생이시네. 근데 막상 쉬려니 또 괜히 불편하네. 불편할 게 뭐 있어? 여태 혼자 고생한 게 누군데? 이제 형수님이 제사 챙기신다니까 당신은 고생 끝났다고 생각해. 그래도 차라리 같이 해서 얼른 끝내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분위기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그렇네. 에이, 그렇다고 그게 당신 탓도 아닌데 뭐하러 신경 써. 나는 오히려 잘 됐다 싶다. 솔직히 나도 형수님 이래저래 핑계대고 제사 미루고 그러는 거 매번 못마땅했는데 형이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나서주니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 일로 괜히 미안해하고 네가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할 거 없어. 형수가 어머니랑 약속한 것도 있고 집안 재산은 맏며느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괜한 오지랖 부린 거라고. 그런 남편의 말 덕에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저는 형님을 도와 상을 차리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형님은 안 해보신 일을 하려니 고생이 많으셨는지 얼굴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형님, 다 하셨어요? 어머, 땀 좀 봐. 형님 고생하셨어요. 혼자 하려니 힘드시죠? 제사 음식이라는 게 워낙 정성이다 보니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할 게 많아요. 저라도 좀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됐어. 내가 해야 하는데 그동안 동석 고생시켜서 미안하지. 나도 이제 동석 고생을 좀 알겠네.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고 동서한테 떠넘겨서 미안해. 저희 남편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버님 때문인지 웬일로 수고했다며 말을 하는 형님을 보니 정말 형님도 느낀 바가 있으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괜히 마음이 풀어진 기분이었죠. 형님, 여태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잠깐이라도 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대신 설거지라도 해드리겠다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 형님이 제게 다가와 이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는 역시 주방에 있을 때가 제일 어울리는데. 예?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 네 위치가 딱 이 정도라고. 배운 것도 없고 살림밖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못 배웠으면 이런 건 좀 네가 해. 눈치 없이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조금 전까지 제 고생을 알겠다고 말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순식간에 돌변해 그런 말을 속삭이는 형님을 보니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웬일로 미안하다는 소리를 했었나 싶었죠. 평소라면 저도 그냥 무시하고 말았겠지만 이번 일로 느낀 게 있던 저는 형님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기도 전에 형님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왔어요. 아! 여보, 뭐야? 언제부터 주방에 계셨던 건지 주무시고 계시던 아주버님이 형님이 제게 하는 말을 듣고 형님 머리채를 휘어잡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형님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버님의 얼굴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두 분이 다투시는 것도 보고 남편과 싸우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난 아주버님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너 지금 재수 씨한테 뭐라 그랬어? 이런 건 네가 좀 하라고? 이런 게 뭔데? 우리 부모님 제사 지내는 거? 기름 냄새 맡고 구질구질한 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하라 그랬더니 감히 그딴 소리를 해? 아니, 여보, 잘못했어요.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주방에서 벌어진 소란에 남편이 서둘러 달려와 아주버님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아주버님은 형님을 때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과 제가 달려들어 뜯어 말려서야 겨우 아주버님을 멈출 수가 있었죠. 형, 대체 왜 이래? 형 미쳤어? 형수가 뭘 어쨌길래 사람을 때려? 그래요,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해? 내가 너무하다고? 하하, 그래, 참는 놈이 병신이라더니 사정 봐줘봤자 나만 너무하다 소리 듣네. 정말 너무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재수씨? 저 여자는 지금 더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 게 못되기는 했지만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일도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 일로 때리기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제 남편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왜 그러시나 싶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맞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아주버님의 얘기에도 형님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두 사람의 모습에 뭔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아주버님의 얘기에 저희 부부도 더 이상 아주버님을 탓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내가 너무한 것 같아? 그래? 어디 당신 입으로 얘기해봐.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응?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하려고 참고 있던 사람 건드린 게 누군데? 그래, 당신 입으로는 창피해서 얘기 못하겠지? 그럼 내가 얘기하지.
다들 잘 들어.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말해줄게. 듣고도 내가 너무한 건지 말해보라고. 형, 둘이 싸웠어? 그거 우리가 들어서 뭐해. 이제 진정하고 그만해. 아니야. 너나 재수씨도 가족인데 알아야지. 그래야 이 여자가 재수씨한테 더는 그렇게 못하지.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 그것도 자기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조교수 놈이랑. 형님이 바람을 폈다는 아주버님의 고백에 남편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소 고고한 척하던 형님이 외도를 했다니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찌나 더럽게 붙어먹고 다녔는지 학교에 소문이 바다하게 나서 이제 교수도 못해. 학교에서는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난리지. 상간남 집에서는 상간녀 소송하겠다고 난리지. 내가 지금 아주 미쳐버리겠다 정말. 어차피 앞으로 일도 못할 거 이제라도 가정에 충실하고 맏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거 한 번을 못 견뎌서 재수씨를 잡아? 네가 오늘 한 고생을 재수씨는 매년 해왔어. 어머니한테 땅 받아서 팔아먹어 놓고는 재산은 지내기가 싫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 형님은 유학가 있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바람을 폈고 아주버님은 심한 배신감을 느끼시면서도 그런 자식이 눈에 밟혀 차마 이혼만은 고사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형님을 용서하려 하셨고 두 분이 그런 약속까지 하셨지만 형님은 엄한 제게 화풀이를 하고 계셨던 거죠. 저도 그제서야 아주버님의 날선 반응들이 이해가 되었고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아주버님이 아주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폭력은 나쁜 것이지만 마냥 참으라고만 하기에는 그동안 온 가족이 형님을 너무나 참아왔으니까요. 형님도 그걸 알고 계시는 건지 아주버님에게 화를 내지 못하셨던 거죠. 아주버님은 화가 잔뜩 나셨지만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형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고만장할 수 없겠죠. 결국 저희들에게까지 치부를 까이고 망신을 당한 형님은 그 후로는 집에서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내며 그 뒤로도 시댁 제사를 도맡아 하게 되셨습니다. 형님의 일을 모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더는 불편해할 이유도 없었네요. 형님은 덕분에 더 이상 제게 못되게 굴지 못하셨고 창피함 때문인지 저와 자연스레 거리를 두게 되며 저는 더 이상 형님 때문에 속을 긁을 일 없이 마음 편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셨던 시골 땅값이 개발 이슈로 폭등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형님보다 더 큰 이득을 보게 되었지 뭐예요. 이런 걸 보면 결국 자기 복이라는 게 다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뿌린 만큼 거두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저한테도 이제서야 복이 찾아온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뿌리고 거두며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남의 눈에 눈물 내지 말고 열심히 좋은 씨 뿌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